성인이 되면 누구나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지 않으시길, 건강을 잘 챙기시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바라며 각자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오늘 저희의 제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새아빠와 살고 있는 엄마. 엄마를 더 잘 모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서울 강남에 취업을 해 살고 있던 제보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6분 새아빠에게 전송된 2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엔 쓰러진 엄마, 무언가 난장판이 된 집안 내부의 모습이 있었죠. 새아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동복을 가지러 집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내가 괜히 건들면 가정폭력으로 오해 살까봐 그냥 나왔다. 그때 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엄마가 쓰러진 인천 강화도까지 그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없었던 딸은 경찰에게 현장 사진을 꼭 잘 찍어달라라고까지 부탁을 했죠. 이후 경찰은 딸을 안심시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이송 중이고 현장 사진도 다 찍어놨고 그리고 폭행의 흔적 같은 건 없어 보여 라는 말.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라도 뭔가 큰 폭행이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그냥 술에 취해 잠드신 거겠지. 큰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믿었던 딸. 그런데 새아빠는 그 이후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2시간이 넘은 밤 8시 28분이 되어서야 연락이 된 새아빠는 테니스 운동을 끝나고 술을 마시느라 지금 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새아빠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엄마가 112에 직접 신고한 거야? 아니면 제 발로 걸어서 간 거야? 라는 말. 병원에 도착한 엄마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엄마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뇌수술을 진행했고 결국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죠. 현장 상황.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런데 증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경찰. 분명 이 안에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었죠. 이상할 정도로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찰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한 파출소와 한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김원 사건 파일, 엄마를 포기하고 부검을 하자라는 그 경찰의 감춰진 비밀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을 들어보시면 매우 놀라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엄마를 포기하고 부검을 하자라는 경찰. 맞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생명을 더 연장하지 말고 사망 처리를 한 이후에 부검을 해 증거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증거가 없었던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중립적인 마음으로 당시 상황과 그리고 당시 있었던 흔적들을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8일 오후 7시 47분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술을 좀 마신 상태처럼 들려서 무슨 일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새아빠와 뒤지게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새아빠가 이불을 가지고 1층 사무실로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어머니에게서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요. 새아빠와 아침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아빠가 현장에 같이 나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몸이 피곤해서 집에서 쉰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35분부터는 어머니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화가 다 부재 중이었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9일
8시 12분 마지막 통화를 이후로 어머니는 그 누구와도 연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대치로 보더라도 오전 10시 35분 이후부터는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거의 8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녁 6시 14분, 15분 정도가 되어서야 새아빠한테 먼저 전화가 왔고 일을 하던 자녀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16분경 앞서 보셨던 사진 2장을 받게 되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사진 1장과 부러진 밥상, 흩어진 그 밥상에 대한 사진, 이렇게 총 2장이었습니다. 이에 놀랐던 자녀가 전화를 했는데 이에 운동복을 가지러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있었고 내가 괜히 건들면 가정폭력으로 오해 살까봐 그냥 두고 나왔다라는 말만 남겼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생각을 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일 아침까지는 분명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어머니는 아침 10시부터 연락이 되질 않았죠. 그로부터 8시간 뒤에 새아버지가 사진 2장을 보내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전송했다라는 것. 8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새아빠는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양, 그냥 나갔다 들어와 봤더니 저러고 있더라 라는 얘기만 한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니 스스로 혼자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마셨다거나 혹은 잠깐 의식이 몽롱해져서 쓰러졌다라고 보이는 그런 대목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 집의 상황은 전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다음날인 5월 10일 새벽 5시 반경 집에 방문을 했던 딸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새아빠가 보낸 사진은 극히 일부분이었죠. 화장실, 안방, 작은 방, 거실, 벽지, 온 집안에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총 21장의 사진을 찍어 놓았죠. 근데 사진을 찍는 동안 새아빠가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아니 여기서도 피를 흘린 거야?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집안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새아빠와 엄마밖에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평상시 새아빠의 모습 때문에도 더 의심을 했습니다. 평소 새아빠는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그리고 그 돈을 이상하게 탕진하고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 그런 금전 피해를 어머니는 계속 겪고 있었죠. 가정폭력도 매우 지속적이었습니다. 때릴 때마다 매우 끔찍하게 폭행을 자행했죠. 엄마는 이 사실을 딸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아빠는 지속적으로 외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모습은 아무렇게 바뀌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신고도 무려 3번이나 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회유했죠. 잘 살려고 한 거다, 아껴주려고 한 거다, 이런 말에 결국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고 그렇게 항상 매번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아빠의 진술을 듣고 난 이후 사건 현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모습으로 발견된 엄마. 근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쓰러진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동 동선이라는 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의든 타의든 어떤 피해를 입었고 피를 흘리는 상황 속에서 안방과 작은 방, 거실, 그리고 벽지 같은 것, 그리고 부러진 앞에서 보셨던 부러져 있던 상도 있었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걸 혼자서 자기 스스로 어딘가에 다치면서 왔다 갔다 하고 피를 묻혔다라고 보기도 매우 어색합니다. 특히 사진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스스로 다친 상태로 걸어다니면서 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낙하혈흔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톡톡 중력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그 동선대로 피가 찍히는 모습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있는 이 모든 혈흔들의 대부분은 고여있는 혈흔,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보이는 흔적도 있고 이동하면서 무언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피가 옆쪽으로 튀었다라고 보이는 비산혈흔이라는 것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분명 이동 동선이라는 게 현장엔 존재하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새아빠. 그럼 새아빠의 진술이 정말 맞다라는 가정을 깔게 되면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넘어지거나 혹은 어딘가에 부딪히면서 앞에 보셨던 상다리 같은 것도 전부 다 깨지고 왔다 갔다 하며 피를 묻히고 피를 흔들며 다녔고, 그러다 최종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는 실제 의료기록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두개골에 대한 상태였는데 뇌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로 뇌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죠. 특히 뒤쪽 면이 매우 심했습니다. 뒤쪽 부분에 엄청나게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모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강한 외력으로 머리 쪽을 어딘가에 부딪히게 했다던가,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넘어지면서 부딪혔다, 이런 경우의 수를 놓을 수 있죠. 왜 자꾸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냐,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범인이 새아빠가 맞다면 분명 많은 정황과 흔적들을 남겼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쨌든 이들은 같이 살았던 부부였기 때문에 지문 같은 걸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범인이다, 공격을 가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혈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의 손이나 의류나 어딘가에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런 폭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의식이 있는 사람일 때 저항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아빠의 팔과 얼굴, 코 쪽엔 이상한 핥힌 상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건 발생이 일어난 지 일주일 뒤에서야 알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10시 이후에 새아빠 어머니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고, 새아빠가 과거에 했던 그 폭력처럼 강한 폭력을 가했고 쓰러진 어머니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뒤 다시 돌아와 사진을 찍고 그렇게 딸에게 알렸다라는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어머니가 스스로 혼자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이런 모든 흔적을 남겼다가 새아빠에게 발견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느 쪽 한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우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그랬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분명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건 당일날, 아니 새아빠가 왔다 갔다 했던 동선들도 파악하고 CCTV도 핸드폰 기록도 모두 포렌식을 하면서 알아봐도 되고, 또 하나 어머니가 남았던 접촉 흔적, 당연히 DNA는 함께 묻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니 말이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껴있죠. 예를 들자면 상대방에게 저항하다가 싹 긁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손톱 밑에 무엇이 남을까요? 적은 양의 DNA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묻는 DNA의 양이 아닌 그 이상의 양이 분명 손톱에 묻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접촉을 했다라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죠. CCTV부터 현장에 남아있던 많은 흔적들, 피해 흔적,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족적들, 모든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사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 현재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경찰은 유기 혐의만 넣었습니다. 살인, 미수, 그 어떤 것도 폭행, 중상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경찰의 입장입니다. 진짜로 새아빠가 엄마를 때렸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라서 좀 팩트도 확인하고 확실한 내용인지를 체크한 뒤에 전해드리는 내용인 점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5월 9일 현장 출동을 했던 곳은 강화에 있는 하점파출소 소속 경찰관입니다. 그런데 그 소속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해서
딸의 요청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제대로 찍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장 수사 및 현장 보존 없이 그냥 철수했죠. 이 사실에 대해서 상위기관인 강화경찰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5월 12일 딸이 직접 얘기를 해서야 그때서야 인지를 했죠. 사건 발생하고 3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전파출소에서 보고조차 안 한 겁니다. 경찰관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초동순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을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 혹은 채집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 현장 출동 순찰관은 사진을 고작 3장 찍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딸이 가서 21장의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이 흔적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3장 속에 있는 사진은 이런 흔적들이 없었죠. 정확히 말하면 초동순찰관은 안방에도 있었어요. 벽에도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집을 둘러보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경찰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 현장을 좀 더 꼼꼼히 봤다라면 뭔가 수사를 들어가는 게 정상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CCTV 요청, 피해자인 어머니의 손톱 밑에 있는 DNA 채취, 그리고 어머니 핸드폰에 묻어있는 혈흔들, 그리고 새아빠의 옷과 신발, 집안 내부에 있는 혈흔 등 이 모든 것들에서 증거물을 보존하고 채취해달라는 요청을 따님이 직접 합니다. 근데요, 이거 전부 묵살해버립니다. CCTV는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됐는데 다 날라갔습니다. 없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손톱 및 DNA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싸움이 있었고 다치는 적이 있으면 분명 긁힌 것, 많은 DNA가 묻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요청을 했더니 이런 말을 경찰이 합니다. 아, 퇴근 이후야. 나 지금 퇴근했으니까요. 그거 직접 따님이 손톱 깎아서 보관하세요. 거짓말 같으신가요? 녹취록 공개하겠습니다. 당시 따님은 요청을 합니다. 새아빠 몸에 흉터가 있다. 직접 증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DNA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랬더니 경찰은 이런 말합니다. 어디서 뭐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희를 늘 도와주신 남원호 변호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채취해야 된다. 요청을 해달라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 제가 어제 당직 서고 좀 퇴근을 했어요 라는 말로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요청합니다. 이거 계속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요청이었죠. 그랬더니 통화가 오래 힘들다. 나도 퇴근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따님에게 지금 출근하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린다. 아니 그러면 다른 과학수사도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공무원들이 문서로 움직인다. 전화 한 통으로 그렇게 행정적인 건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DNA 증거요. 날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 뇌수술을 받으셨죠. 씻지 않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당연히 침상에서 목욕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 목욕에서 당연히 그 흔적들은 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그 증거물도 전부 사라져버렸죠. 그런데요, 증거 채취를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 따님이 직접 손톱을 깎아서 직접 보관하세요라는 말을 경찰이 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고 끔찍한 이야기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직접 옆에 따님이 계시니까 따님이 하세요라는 말, 이게 왜 안 될까요? 이건 수사의 기본 규칙에도 적혀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너무 어려우니 좀 쉽게 말을 하자면 이런 증거물들은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그 증거물은 검증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일단 증거물을 채취하기 전의 상황, 이거를 전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이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증거물을 모았다라는
그 진정성에 대한 문제,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찍어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 바로 무결성인 상태여야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의 접촉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규격에 정확한 보존 용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 수집, 채취의 일시 및 장소, 날짜, 모든 것들, 그리고 이걸 수집한 사람, 채취자 모두 다 기록을 해놓으며 오염 방지를 각별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재판의 증거로 넘어갔을 때 무언가 오염이 되어버리면 이건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딸이니까 딸이 DNA가 좀 섞이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딸이 정말 손톱을 잘라서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새아빠의 DNA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증거를 삼아 예를 들어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면 상대방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규정에 맞지 않는 증거물을 수집했다. 이 증거물을 딸이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아빠의 DNA를 묻혔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전후의 기록이 없지 않느냐. 이건 누군가 오염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딴지를 겁니다. 당연히 재판부는 증거물로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다면 알고 있을 법한 이 내용을 경찰이 직접 자기 입으로 깎아서 보관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물이 하나 더 사라졌습니다. 따님은 또 하나의 증거물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족저큰 같은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피를 밟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 이동 동선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죠. 엄마가 밟았거나 아니면 새아빠가 밟았거나.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새아빠가 보낸 그 최초의 사진에 어머니의 발에는 어떤 혈흔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따라서 양말, 신발 같은 증거 요청을 확보했죠. 정확히 말하면 당시 새아빠는 깔창도 꼈다고 합니다. 해서 신발, 깔창, 양말에 대한 증거 요청을 했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확보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입니다. 아니 그거를 새아빠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CCTV가 없어요. 당일날 뭘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꾸 요청하시는데 따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빠요. 이게 경찰의 답입니다. 그렇게 경찰은 당시의 사진도 3장밖에 찍어놓지 않았고 사건 당일날 유력 용의자였던 새아빠에 대해 연락을 하거나 면담조차 아예 안 했습니다. CCTV, 관련자 진술, 그리고 의복이나 신발에 대한 압수도 아예 하지 않았죠. 동선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끝납니다. 따님은 어머니의 핸드폰에 혈흔이 묻어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해서 그걸 랩핑까지 해서 경찰에게 넘겨주었죠. 이 혈흔에 혹시라도 어머니의 피 말고 가해자의 DNA나 피라도 상처가 있었으니 묻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맡긴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이 지나서야 수거를 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분명 랩핑을 해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혈흔은 보존되어 있던 상태였죠. 핸드폰을 넘겼다. 포렌식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머니 핸드폰 포렌식 감식 결과도 매우 중요하니 말이죠.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떤 순서대로 진행하실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일단 핸드폰에 남아있는 모든 유전자를 확보한 이후에 핸드폰 포렌식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요, 닦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닦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렌식 감정을 먼저 진행시켜 버리면서 랩을 뜯었고 결국 모든 혈흔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장도 문제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고 현장을 보존하지도 않았죠.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증거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며 경찰이 왔습니다. 집안 내부에 왔지만 문제가 뭘까요? 현장 보존이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새아빠는 모든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해놨습니다.
혈흔에 대한 루미놀 반응 등 과학 수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모든 게 없어졌죠. 만약 사건 당일 그 새벽에 따님이 가서 21장의 사진을 찍어놓지 않았다면 이조차도 모든 건 그냥 누군가의 기억으로만 남는 증거가 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 5월 21일 경찰은 초동 조치를 실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할 말이 없다. 우리도 전달받는 입장이다. 라며 경찰서는 파출소의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실패라기보단 아쉽다라는 말을 했죠. 그 이후부터 모든 증거물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모두 다 지워지고 사라져버린 내용입니다. 7월 31일 증거의 부족에 대한 부분을 따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자 경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생명 연장을 멈추고 사망 처리를 한 뒤 국가수의 부검을 받는 게 낫다라는 포기 권유였죠. 증거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연명을 하지 말고 어머니를 사망 상태로 만든 뒤에 부검 결과로 한번 증거를 찾아보자라는 게 경찰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뇌수술까지 감행, 식물이건 상태지만 그래도 어머니입니다. 그런 사람을 차라리 그냥 사망을 하게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 증거를 그동안 놓쳐온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라는 생각이죠. 8월 21일엔 혈흔 묻은 족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확보가 안 됐다. 왜 안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따님은 한 달 전에 무슨 양말 신었는지 어떤 신발 신었는지 기억하세요? 라는 질문하죠. 이에 대해 너무 당황했던 따님은 아니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냐. 그 신발이다. 근데 이 신발에 대해 어떤 신발이요? 라는 말만 합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피가 엄마한테도 묻을 수도 있고 아빠한테 새아빠님한테 묻을 수도 있고 다 묻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가 증거가 되냐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보셨죠? 분명 어머니 발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때 가서 경찰은 아니 혈흔이 나오면 뭐가 달라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손톱 밑에 DNA가 나오면 뭐가 달라져요? 혈흔이 나오면 뭐가 달라져요? 직접 증거가 없다라며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않았던 경찰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그게 나오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간접 증거들이 모이고 모여야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수사하지 않고 날려놓은 상태로 이제 와서 하는 얘기는 어머니를 부검하자라는 얘기죠. 아직 사망 판정도 안 받으신 분을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사건을 내용을 전달받게 됐을 때 아니 이게 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CCTV도 있을 뿐더러 많은 블랙박스도 존재하죠. 분명 어느 정도 확보도 가능하고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을 전달받았을 당시에도 아니 옷 같은 걸 왜 못 찾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옷에 혈흔이 묻어있을 수 있고 그럼 접촉 혈흔 혹은 폭행 혈흔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증거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족족 전부 다 반대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모른다, 없다, 왜 하냐. 그게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찰이 원하는 건 그걸까요? 집안 내부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고 그 안에 폭행 장면이 찍혔다면 직접 증거다 라는 이야기로요.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집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힘들지요. 해서 더 면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계속 끌어갔고 결국 모든 증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 상황만 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어머니 혼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의 정황이 보이긴 하지만 폭행죄조차 물을 수 없는 사건. 새아빠가 폭행했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다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경찰이 뭐하러? 그냥 단순히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걸까? 대충 수사를 한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진짜 이상한 경찰이 있는가 보다. 매뉴얼도 안 지키고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 쉽게 생각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심입니다. 하지만 그 의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새아빠는 강화 지역, 그 관련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씨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를 따르고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 한면, 그 지역들을 총괄하다 보니 말이죠. 그런데 관할 경찰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얘기입니다. 그럼 좀 의심이 갈 수는 있지만 그 유착관계를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놀라운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황씨는 이런 답변을 하죠. 그래서 전에 그 두 번째인가? 예전에 있었던 폭행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예전에 있던 그 폭행, 총 3번의 신고가 들어갔죠. 처벌불원서를 강제로 쓰게 해서 결국엔 끝났다라고 알려진 그 내용. 두 번째인가? 그 읍팔출소에 신고할 때 후배놈이 형수 맨발바닥으로 왔어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기에, 야 그거 집 나간 지 며칠 됐는데 거기 가서 뭘 하냐. 그러니까 맨발바닥으로 또 저기라고 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무슨 일 있냐, 그래서 거기 가서 3번 파출소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읍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 파출소에 또 아는 다른 후배가 계시구나 라는 질문에, 아니 경찰서에. 그럼 좀 창피했겠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얼마 전 방송 MBC 실압탐사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파출소와 경찰서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가정폭력 신고라면 파출소에서는 열람할 권한이 없다. 그걸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피해를 계속 입었을 때 파출소는 그걸 모르니까 연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이 사건에 발생했을 때 위급한 상황인지 아닌지 파출소가 알 수 없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분이 언급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몰랐다고요? 파출소에서 몰랐다고요? 네, 행정 시스템상으로는 파출소에선 전산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집에서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파출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당시에 현장을 출동해서 어떠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 사진도 불과 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장밖에 찍지 않았고, 당시에 황 씨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시간을 차일피일 끌었다는 것, 그렇게 모든 증거는 사라져버렸다는 것. 이거 제가 혼자 망상으로 하고 있는 의심인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사회에 뭔가 끈끈한 서로 간의 어떤 암묵적인 관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그 파출소, 그 경찰서, 당신들이 은폐한 겁니다. 고인지 실수인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치고는 너무나도 고의적이어서 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이 사건 진실에 대한 부분을 꼭 끝까지 파헤칠 생각입니다. 그 지역 사회에 계신 분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황 씨가 무서워서, 그가 곧 유기혐의면 금방 나오고 다시 지역사회일 걸 알아서, 평상시 그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무서워서, 보복이 두려워서 어떤 이야기도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황 씨와 친해서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증언들, 여러분의 진실된 그 증언들이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됩니다. 감추지 마시고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인적사항이든 신상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고 하나의 퍼즐들이 맞춰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그냥 보통 사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건 중에 가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그것도 치안율 1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 내 지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멀리 살아서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일 겁니다. 하지만 그 경찰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경찰이 차일피일 미루면 모든 증거를 없앴을 때 여러분은 경찰을 믿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잠깐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증거들이 다 모였으면 재판에서 유리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경찰이 크게 뭐가 필요해라고 얘기했던 그 간접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혐의가 이거 뭐 살인 미수다, 이거 중상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붙어가지고 무언가 좀 형량이 세진다라는 거나 조사가 제대로 들어가서 무언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주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경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 경찰은 사실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찰을 꽁꽁 싸매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특정 파출소 하나, 경찰서 하나를 언급했죠. 그 안에 있는 모든 형사분들, 경찰관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름 얘기 안 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은 제 식구 감싸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같은 이제 식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걸 어떻게 눈 감아줄 수가 있고 봐줄 수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건을 이상할 정도로 미궁에 빠뜨린 거예요. 집안 현장 상황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죄조차 물을 수 없고 그냥 유기만 물었다라는 것. 참 황당하죠. 제발, 정말 제발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더 꼼꼼한 수사와 더 다각도의 내용들, 많은 증거들을 날렸지만 더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망상이에요. 난 사실 이게 경찰이 실수?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실수로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뭐 조합장의 위원장이다? 그 면 안에 뭐 파출소? 근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린 그 녹취록 있죠. 형님 동생이래잖아. 그게 난 왜 소름 돋았는지 얘기를 할게요. 총 3번의 신고가 있었죠. 어머니는 처벌불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고? 자기가 신고하러 갔어. 신고를 접수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파출소가 어떤 사람이 형님, 형수님 왔어요. 이게 말이 돼? 그게 2번째인가 그러잖아, 걔가. 그 남편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이게 엄마 입장에선 딸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봤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버리는데 다 뭐 경찰한다 다 아는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럼 뭐 들어가 버려. 제가 아까 봤더니 뭐 방송 MBC 거 봤더니 거기에서 전문가분이 그 얘기 틀린 건 아니에요. 파출소랑 경찰서랑 시스템이 연계가 안 돼. 파출소 사람들이 몰랐을 거다. 아니요. 알아요. 알고 있잖아. 전화까지 해줬는데 그 전에. 그럼 그 집이 누구 집인 줄 몰랐을까? 저는 잘못했다, 한참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냥 안 넘어가려고. 나 싫어할 거 아는데 특히 이제 그분들은 또 공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럼 난 그냥 안 넘어가려고. 이건 잘못된 거지. 어쨌든 끝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